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오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저는 PPT로만 하면은 좀 전달되는 정보가 너무 적어가지고 되게 텍스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많긴 하지만 이거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요약해가지고 제가 한번 화두를 던지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되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주신 제목이 이제 법원과 검찰의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법원과 검찰 이렇게 따로 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아까 리빌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요새 리셋, 코리아, 리빌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개혁 문제를 이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 뒷부분에는 이제 문제 제기하고 얘기를 이제 맺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에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회를 정상적인 시스템을 유지하자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강력한 어떤 처분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죠. 재산형, 자유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상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공정 시비가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인권수호의 최고의 보루다. 나머지 무슨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요 기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의 중요성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국민들도 많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원하는 거죠. 일단 이제 설문조사 통계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애가 흔히 사법제도라고 할 때는 정관예우, 사법비리 이러한 것들. 아까 이제 최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도 역시 나오는 어떤 이유가 너희들을 좀 이렇게 업무 배분을 잘해가지고 좀 국민들의 인권을 좀 지키고 비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좀 진실을 발견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다오. 이런 노력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 개혁도 있고 재벌 개혁도 있고 여러 무슨 개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사법 개혁이 이렇게 많이 논의되는 이유가 이러한 사법 개혁이 사법 제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럼 이러한 논의가 없었냐?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법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저도 이제 갔었습니다만은. 아무튼 1895년에 근대적인 사법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소 구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포 시행되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고 쭉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되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민주주의적인 정부 이렇게 쭉 되면서 여러 가지의
그 개혁이 사법 분야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낮았지만 그래도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러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이 검찰과 법원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서의 사법 개혁이 아직도 촉구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럼 어떠한 것이 사법 개혁의 목표냐? 법원과 검찰을 개혁하면은 어떠한 것을 지향점으로 삼느냐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잘 그래도 정리가 된 것을 보면은 항상 이 사법 권력하고 정치 권력하고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통제를 해가지고 정치 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뭐 좀 법적으로 얘기하면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이겠고요.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나 이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검사와 판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역시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원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공정하게 하고 저렴하게 하고 이런 이제 이 기능성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법률가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뭐 이런 제도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시험 체제에서 변호사 시험으로 왔고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 로스쿨 체제로 바뀐 것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위해서는 뭔가 법률가를 양성하는 거에서부터 개혁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이 목표, 지향성을 이제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법개혁의 경과를 보면은 이거는 제가 너무 이제 좀 부수적인 거를 생각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뺐습니다만은 그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가시적인 좀 더 전폭적인 전반적인 사법개혁은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쭉 시작돼가지고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의 추비, 세계교육 공동체안,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까지 돼가지고 이때 이후로는 굵직한 어떤 이 개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세밀한 이러한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굵직한 개혁은 이 정도인데 큰 흐름을 보면은 법원의 내부적인 개혁에서부터 93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시민 단체 등이 구성이 돼가지고 시민사회가 이 사법개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이 변호사 이 합격자 수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쿨로 이렇게 이 변화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배심 재판제도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것까지 이제 쭉 이렇게 사법 개혁이 진전돼 왔다.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 법원 분야의 개혁을 갖다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외에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이 정도다. 그래서 눈으로 쭉 보시면서 텍스트를 보시면서 한번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관의 증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 제가 수치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대법관 1인당 한 해에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물론 여기서는 간단한 사건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365일에 3,000건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하는 거냐. 그러면은 복잡한 사건도 있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은 이 3,000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과연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국제적인 비교 건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같은 데는 변호사 수도 많고 이러지만 이러한 방향성대로 법관의 좀 업무 부담을 좀 줄여줘야지만이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좀 사실관계를 보고 판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공정하기 전에 정확한 판결을 해야 된다. 사실을 기초한. 이것이 일단은 우선되겠죠. 그래서 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서비스,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크다.